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극장국가 북한 그리고 극장도시 평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이창현 박사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국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국가들은 그 국가의 특징들을 가지고 여기저기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국가다.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일 민족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혹은 수출 지향형 국가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다 적용될 수 있고, 그것들이 각자 다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의 국가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왕조세습 국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는데, 각각의 규정들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민들을 압제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제하고 그들에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다는 지점에서 전체주의 국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체주의 국가라고만 북한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강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역동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설명들은 한 가지의 장점들이 또 있다면 또 다른 단점들도 가지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북한을 공산주의라고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령체제가 세습을 이루어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왕조세습 국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 또 그 부분들이 타당하죠. 그런데 북한을 하나의 근대 왕조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도 있죠. 북한을 유일 독재 체제나 혹은 수령제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형태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북한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설명 중에 하나인 극장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극장국가란 클리퍼드 기어츠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이론인데요. 19세기에 발리의 느가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느슨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굉장히 화려한 국가 의례를 앞세운 나라, 그 느가라에 대한 분석을 한 거죠. 많은 어떤 국가에 대한 분석이 정치 권력에 집중되어 있다면, 극장국가로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화려한 연출 속에서 모범적인 중심을 보이고 있는 상징, 국가의 상징과 의례를 가지고 인민들로부터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질서를 획득해 간다라는 어떤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지점도 북한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장국가 느가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극장국가 느가라는 약한 어떤 권력, 그러나 오래도록 축적되어 있는 어떤 상징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회에 투사하는 어떤 체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느슨한 전파 체계나 국가의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떠한 화려한 의례 그리고 상징적인 오래도록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어떤 그 관념들을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이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국가 느가라를 사실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클리퍼드 기어츠는 여러 가지 이 화려한 의례가 사실은 인민들 그리고 주민들 전체에게 보여주었던 하나의 연극이자 하나의 영화 같은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왕이나 군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연 배우가 되고, 오히려 농민과 같은 사람은 옆에서 함께하는 조연이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객이 되면서 어떤 발리의 우주적인 질서를 계속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국가를 이렇게 획득해 간다. 그 정치를 획득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극장국가론이 발리에게만 사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대 근대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를 가지고 현대적 극장국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근대 국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발리의 느가라와는 약간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대 국가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적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느슨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느가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축적된 문화유산을 가진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근대 국가는 사실 19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 힘을 계속 투사하기는 했었던 거죠. 그래서 느가라와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지점도 있는데요. 근대 국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국가의 이상향을 구현해내면서 결국에 그 이상향을 이루어 간다, 주조해 간다라는 측면을 볼 때는 극장 국가의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축적된 전통 규범은 없지만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전통을 발명해내기도 하고 이를 확산시켜서 마치 축적된 효과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극장 국가의 어떤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적 국장 국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극장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 또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익 정병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극장국가 북한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대집단 체조나 혁명 과극과 같은 어떤 큰 규모의 어떤 국가 의례를 통해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이 인민을 구원한다는 서사를 계속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아리랑이라는 공연 같은 대집단 체조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관객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이 주연 배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극장국가 체제는 이것을 하나 더 깊게 그리고 더 멀리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대집단 체조 그리고 혁명 가극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북한 사회 전체에 보여주고 투사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서사의 핵심인 김일성이 주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연이자 관객은 여기 안에 있는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고 있는 북한 인민 전체가 조연이자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거나 또 이것을 끌어가고 있는 김정일이 사실 제작자이자 연출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혁명 과거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혁명적 서사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연극을 보고 있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 전달되어 있는 서사 그리고 또 그 연극을 보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를 또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국가 전체를 사실 투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가적 이상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북한을 현대적인 어떤 극장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북한적 극장 국가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의 유일지도 권력과 혁명 전통에 기반한 국가 의례와 상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대 국가의 어떤 힘을 통해서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연구실, 혁명 사상 연구실 이런 것과 같은 곳을 통해 그리고 또 학생, 청년, 근로단체와 같은 조직을 통해 그리고 대중매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교수 교양 체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만들어진 전통을 사람들에게 투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누구를 두었냐면 주연 배우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계속 두고 있고 또 그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가 계속해서 이 수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연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수령의 현지 지도라든가 수령의 어떤 연설이라든가 수령이 하고 있는 국가를 향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하나의 극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는 어쩌면 수령을 만나는 특별한 시공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북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우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그리고 하나된 대가정에 속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어느샌가 그 이상향을 현실로 바꾸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자, 극장국가 북한은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북한에서 뭐 항일혁명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역사 서술을 보면 새로운 역사와 서사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에게 맞게 역사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또 새로운 전통, 혁명 전통으로 다시 치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과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수령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방문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들을 현지 지도라고 하는데 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사실은 수령의 권위나 모범적인 중심 그리고 수령을 통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 변화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령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재확인시키기도 합니다. 자, 또한 여러 가지 대규모 공연이나 국가 의례들을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인민들이 배우이자 관객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하나의 더 큰 극장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극장 국가 북한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극장 국가 북한은 서사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 서사 중에 핵심적인 줄기가 어버이 수령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 수령이 만들어지면 누가 자녀가 되는 거죠? 북한의 인민들을 자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당이죠. 그래서 어버이 수령과 그리고 어머니 당과 그리고 근로인민 대중이 자녀라는 어떤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통의 경우 수령과 그리고 인민들은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그리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관계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들이 지나면서 계속 이 하나의 대가정을 투사하게 되면 이 정치적 관계는 사실 가족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어버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제도, 특별히 그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던 서사들,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북한을 볼 때 여러 가지 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령이 이렇게 희생하셨고 모범을 보였으니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정치적 관계에서. 근데 이것을 가족의 관계로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과 헌신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청년운동 사적관의 조형물을 보세요. 사실은 어린 청년 세대와 어린이들을 사실 데리고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운데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각자 어린 청소년들은 북한에 있는 모든 어떤 계층과 그리고 또 직업군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친구는 체육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김일성의 품에 안겨 있는 친구를 보면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 명은 소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일 옆에는 청년들이 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과 그 옆에 군인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혹은 지식인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북한에 있는 모든 계층, 모든 다음 세대를 포괄하는 어버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사진보다 사실 그림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요. 북한의 그림들을 잘 보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 뭉쳐있고 모든 세대들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수령이 제일 앞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계속해서 북한 사회에 투사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극장국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극장국가의 핵심에는 수도인 평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장도시 평양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사실은 사회주의 북한을 대표하는 도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였던 곳의 수도를 여러분들이 방문하시게 된다면 아마 조금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와 다르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심지에 상업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이 있고 혹은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높은 고층 빌딩들이 사실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관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도시 체계를 조금 다르게 설계합니다.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곳에 국가적 메시지를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을 설치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가 광장, 그리고 국가 청사 같은 것입니다. 각종 행사가 일어나는 이런 광장, 그리고 상징적인 거리, 그리고 대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만드는 것이 이 평양,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사를 중계하고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스크바에 가면 붉은 광장이 있죠. 크렘린 궁 앞에 사실은 위치되어 있고 그것이 모스크바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중국엔 뭐가 있죠? 천안문 광장이 자금성을 뒤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평양 수도 한복판에 김일성 광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광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가적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중계하고 전파하고 전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사실 유경호텔이나 미래과학자 거리와 같이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세모형으로 뻗어져 있는 가장 높은 빌딩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101층짜리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 유경호텔입니다. 1987년도에 시작했지만 여전히 짓고 있죠. 근데 북한의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거리, 미래과학자 거리라든가 려명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거리에도 하나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하나의 지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살고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리에도 담아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평양, 사회주의권 도시는 하나의 그 자체로 전시장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회주의 도시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도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도시와 약간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토지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각자의 주체들이 개발해 가고 그것을 혼합해 가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던 자본주의 국가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보다는 균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주변으로 방사형으로 나가기보다는 중간중간 소구역 체제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는 도시 중심의 국가의 상징을 배치합니다. 상업시설 대신 광장을, 국가기관을,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념비적인 조형물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전체가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재개발 계획을 사람들 몇몇이 조합을 이루어서 한다거나 여기에서 저기에서 개발의 시점이나 아니면 범위나 아니면 또 목적으로 하는 바들이 서로 다른 어떤 주체들이 같이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나라가 있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하나의 구역만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끌어간다는 지점에 있어서 좀 사회주의 도시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만약에 우리가 가본다면 이 특징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평양은 도시계획이 1953년도쯤에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평양이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져 있던 도시는 아니죠. 평양은 오래도록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주의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시킬 수 있었을까?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게 있다면 한국 전쟁에서 폭격이나 여러 가지들 전투로 인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이 위에 사회주의 도시를 새로 설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좀 평양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이 원래 서구적인 광장을 갖고 있던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평양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나자 아예 새롭게 평양이라는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북한은 평양 안에 이 수도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향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장소들을 설계하고 만들어간 것이죠. 1953년도에 평양도시 재건 계획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54년부터 56년까지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실행할 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 재정은 공산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초기 평양의 건축물이나 도시 공간은 이러한 나라의 어떤 설계 혹은 도움 혹은 그리고 시공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평양의 건물 중에 1950년도에 세워진 건물들을 보면 각 나라의 특징들이 약간씩 이렇게 가미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53년도에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도시 계획 특징,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특징들이 더 많이 반영되었죠. 그래서 김일성 광장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광장을 만들고 곳곳에 기념비적인 장소를 만들고 조형물을 세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양은 사실 평양도 되게 큰 도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평양도 중심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본평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세로축은 평양역에서부터 모란봉까지 그리고 가로축은 보통강에서부터 대동강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구역을 중심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중심부를 아주 확실하게 북한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 한복판에 김일성 광장을 두고 이 광장과 맞대어 있어서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긴 도로, 이 도로를 상징적인 거리로 스탈린 거리라고 명명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도 넓히고 옆에 있는 건물들도 그에 맞추어서 고도를 맞추어서 딱딱 만들어서 이 거리를 걸었을 때 어떤 하나의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념비적인 거리와 건축물을 건설해 갔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김일성 광장이죠. 김일성 광장은 1954년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 광장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간에 투영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노동자 집회라든가 시위, 열병식, 대규모 행사들을 여는 공간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 웅장한 이 거리를 걸으면서 국가의 위험을 체험하는 어떤 공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체제의 우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광장을 걸으면서 혹은 이 광장에서 있는 행사에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면서 혹은 이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TV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북한의 인민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요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처럼 김일성 광장은 북한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여러 광장들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이념과 지향을 도시관광에 투여하고 거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극장 국가 북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인민대 학습당이라든가 그리고 국가종합청사라든가 조선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국가의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박물관 그리고 국가공공기관 그리고 뭐 도서관과 같은 이러한 어떤 건물들을 광장 주변에 쭉 이렇게 배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광장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함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의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평양은 정치적인 기념일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이렇게 완성하고는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1960년에는 해방 15주년인데 이 1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 대극장, 조선혁명 박물관, 옥류관, 냉면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모란봉 경기장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공해요. 우리는 사실 건물을 이렇게 튼튼하고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순서를 달리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렇게 짓기도 한데, 북한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공되는 시점도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려면 준공식을 언제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만들었는가라는 서사를 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첫 번째 이 평양 대극장은 해방된 지 15주년,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전유복구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인민경제 계획을 잘 수행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라는 것들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결과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념일에 맞춰서 완공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옆에 있는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이 있죠. 이건 북한의 남한으로 따지면 어린이 회관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부속 건물까지 포함하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963년도에 만들게 되거든요. 이건 북한이 어린이 청소년의 교양을 위해서 이것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김일성의 교시일에 처음으로 63년도 10월 초에 학생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어린이날과는 조금 다르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것들로 만드는데, 이 학생절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 교양 그리고 청소년 교양의 지향을 펼치고자 하다 보니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것을 구현해내는 어떤 교육 장소가 필요하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학생 소년 궁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궁전을 언제? 학생절 선포 바로 전날에 개관하는 것입니다. 1963년도 9월 30일에 이것을 개관하고 10월 1일에 첫 학생절 행사를 엽니다. 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거죠. 조선혁명 박물관은 1972년도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1972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일까요? 김일성은 1912년에 탄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맨 끝자로 2가 들어가 있는 해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북한은 정주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이렇게 꺾여지는 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1972년은 김일성의 탄생 60주년 회갑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혁명 박물관을 이 날에 맞추어서 만들고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갈 때 해설 강사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사실 이 건물은 어떠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특별히 김일성 수령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주체사상탑은 1982년입니다. 82년 똑같이 2로 끝나는데요. 이것은 또 뭘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김일성 수령의 탄생 70주년을 강조하고자 대동강 건너편에 주체사상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건설하고 하나의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조형물은 정치적 기념일이라는 서사를 담고 있고 그 기념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오고 기억하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 전파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가지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자, 다른 것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혁명 열사릉이 있는데요. 혁명 열사릉은 1975년도에 만들어져서 85년도에 다시 한번 개보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혹은 북한의 어떤 그 국가에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립묘지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 또한 의미를 담죠. 그래서 끝자리가 5로 끝날 때에는 당창건 1945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975년도에 당창건 30주년 기념이었고요.
1985년도에는 당 창건 40주년이었던 거죠. 그때에 맞추어서 이러한 정치적 장소들, 대기념비적인 어떤 건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기념일에 맞춰서 완공되는 거 말고 또 그와 함께 건물이나 조형물 자체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산원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평양산원은 지금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높이 세워져 있는 사각형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의 양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어떤 약간 디귿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품는다고 하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 사랑을 응축시켰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인민들을 향한 사랑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평양산원 산부인과 병원을 이러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형태로 왼쪽 아래를 보시면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얘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약간 타원의 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둥그런 어떤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을 제가 지금 골라왔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이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 사진을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 아이들에게 더 뛰어가라고 격려하는 듯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그것이 언제 탄생하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북한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상징으로 넘쳐나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북한 사회에서 평양에 살지 않죠. 그리고 평양에 방문하는 것을 손에 꼽을 만큼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하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회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공을 세워서 특별하게 평양 여행을 초청을 받았던 거 할 때 사실 평양을 들어가게 되는데 평양은 곳곳이 사실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평양 방문자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거리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 그리고 김일성 광장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거닐면서 그냥 단순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장소에 깃들여져 있는 그리고 그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축적되어 있는 국가의 지향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강사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우리가 미술관에서 듣듯이 해설 강사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건물을 세우도록 만들었었던 수령의 은덕, 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배려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의 지향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돌아가서 발표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발표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양에서 이러이러한 국가의 상징들을 보았고 국가의 지향이 이러이러했으며 그동안에 담겨 있었던 국가가 주었던 그 의미, 수령이 우리를 이끌었던 이 힘들이 이러했다라고 계속해서 재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이 장소들은 계속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하나의 극장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이 건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앞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들을 하게 되면 방금 보신 어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의 사진처럼 이러한 사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더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행사를 같이 보여주면서 국가의 지향과 어떤 계획들을 더욱더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극장도시 평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사 두 가지를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랑 공연입니다.
이 아리랑 공연은 김일성상 개관 작품으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이라고 불립니다.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이렇게 열리는데요. 기네스북 공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집단 체조이자 예술 공연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보여져 있는 어떤 그 경기장 아래쪽에 서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뒤에 있는 그 산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배경도 뭐죠? 카드 섹션으로 하나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서서 이 카드 섹션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 공연은 단순히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뒷판에 이렇게 배경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2013년도까지 공연을 했고 북한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평양을 찾은 국비급 인사들 혹은 평양 방문객 여행자들이라면 여기를 꼭 다 보곤 했었습니다. 90분짜리 공연 시간에 총 7개의 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카드 섹션,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집단 체조, 무용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일제 강점기에 김일성을 위시로 이렇게 항일혁명 투쟁을 했던 것,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이런 내용들, 국가의 당 정책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지고 카드 섹션으로 이렇게 펼쳐지고요. 동시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 자라나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 노동자, 협동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농민들, 이러한 어떤 사회의 각 구성을 구성 요소로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비추어지면서 그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리랑 공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극장도시 그리고 극장국가를 표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 공연을 보면 주연 배우는 이 앞에 있는 배우들 같고, 그리고 관객은 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같고,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북한에 중계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극장으로 탈바꿈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계속해서 이 아리랑을 이렇게 보다 보면 김정일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비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주연 배우는 치환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수령이 핵심이다. 이 모든 서사의 핵심에도 수령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수령이 이 모든 전체의 주인공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조연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리랑을 넘어선 또 다른 거대한 하나의 서사를 북한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극장도시 평양을 보여주는 것이 김일성 광장에서 일어나는 열병식과 같은 행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는 낮보다는 밤에 열병식을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7일은 우리로서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70주년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북한은 이것을 자신들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전승절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하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열병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군대와 국가 구성원들이 행진을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승리라고 표현되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군인들이 북한을 보유할 것이다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이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군대가 주인공이고 혹은 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열을 받고 있는 북한의 수뇌부가 그러면 관객이고,
이것을 보는 인민들이 관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북한 TV,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이 모든 행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사에서 비추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또 다른 메시지이자 저는 연극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열을 받고 경례를 받고 있는 이 북한의 수뇌부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치환시키고, 그리고 이 사열을 하고 있는 그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연으로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북한 인민 전체가 관객이 되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의 메시지는 조금 더 다르게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의 분위기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현악단 연주나 여러 가지 화려한 이야기, 음악들, 그리고 축포와 같은 어떤 이런 폭죽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어떤 장치들을 차용하고 현대적인 이미지, 화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즐거움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그리고 결속까지 다 전달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러한 전승절 행사들 같은 경우도 극장도시 평양을 나타내는, 그리고 극장국가 북한을 나타내는 하나의 주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극장국가 북한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연, 그런 의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가? 정치적인 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서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한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어떻게 창조해내서 급속도로 전파할 수 있죠? 그것은 정치적인 힘이 없이는, 강력한 중앙정권적인 힘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서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해석을 북한 정권의 어떤 당정책에 맞게 변화해 갔다라는 지점도, 그것을 굉장히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기층까지 전파해 간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국가 의례 아니면 문화의 권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성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그리고 사상으로 주조해내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문화 권력 뒤에 있는 또 다른 정치 권력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북한의 극장 국가는 정치 권력이 문화 권력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문화 권력이 새로운 정치 권력을 주조해내는, 이것이 같이 함께 돌아가는,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동의와 그리고 이끌림으로 또 다시 반영되고 그것이 또 다르게 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와 권위로 환원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그 구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극장 국가와 극장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 평양은 오히려 대기념비적인 어떤 건물보다는 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조금 바꾸어서 더 높은 초고층 빌딩들을 좀 세우죠. 갑자기 그냥 바꾸는 게 아닙니다. 1960년대에 꽤 많이 북한의 건물들을 지었으니까 지금 와서는 그 건물들이 좀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낡은 때를 벗고 새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 평양이라는 도시를 탈바꿈시켜야 하는 어떤 그 과제가 정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근거한 현대화된 도시라는 어떤 그 상징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그리고 화성지구, 송신송화지구, 창전거리와 같은 평양의 신시가지 아파트들, 그리고 이 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징적인 건물, 뿐만 아니라 조형물 같은 걸 좀 더 만들었다면 지금은 인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거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거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도 이 건물에 또 다른 메시지를 담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과학자 거리. 사실은 이건 뭐냐면
과학자들을 위한 어떤 주거 시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주거 시설을 만든 게 아니라 미래 과학자 거리라는 건 뭐냐면 북한 정권이 과학을 계속해서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학을 통해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을 우리는 우대하고 있고 이 과학자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국가가 발전한다. 과학자들을 계속해서 우대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과학자 거리라는 이름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첨단과 현대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면서도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이 정책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 이 과학자들 또한 우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북한이라는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희망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당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까지 이 미래과학자 거리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 또한 이렇게 바꿀 것이라는 약속까지 미래과학자 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의 우선순위, 지향까지 볼 수 있는 게 거리인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상징적 조형물과 같은 역할을 사실 이 거리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탑, 아니면 동상, 이런,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북한 사람들, 인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주거시설이나 거리가 어떤 북한 정권의 지향을 담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약간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굉장히 신비하게 그려놓는 어떤 이런 그 거리 사진을 북한이 많이 쓴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촌스럽다라고 보일 수 있는 색깔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에서는 이것이 가장 세련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거나 대충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지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즉,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평양의 거리, 그리고 평양의 여러 가지 공간, 각종 장소들은 계속해서 극장도시 평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실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북한과 평양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른 분들의 많은 강의나 또 여러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뭐 전체주의로도 공산주의로도 또 다른 어떤 시각과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극장의 요소를 좀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을 그냥 세뇌시키는 공간이다. 혹은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국가가 하나의 지향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사람들에게 투사시키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된 모범적 중심을 이렇게 밝힘으로써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고 구현하고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묶어내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김일성 광장의 여러 행진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속시켰고 그리고 여기 유경호텔 건물과 같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을 탈바꿈시키면서 평양이라는 도시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평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자 하는 그 지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극장 국가의 구조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이 극장의 어떤 형태와 메시지 그리고 전달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과 요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고정화되어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속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어떤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는 굉장히 거시적인 구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미시적인 어떤 생활,
생각,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변화들, 일상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한 강의에서 모든 거 다 다룰 수 없죠. 북한을 극장 국가 체제라는 굉장히 거대한 구조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지만, 다른 강의와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인 변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장과 움직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은 다루지 못하고 거시적인 극장국가 구조를 다뤘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양한 강의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 북한을 입체적으로 더 보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